안녕하십니까. 제1발제를 맡은 배재고등학교 교사 장주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순서는 먼저 대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능의 발전 방향, 수능은 어떻게 이제 발전해야 될까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학에 가려면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대학에 가야 될까요? 어떤 학생들이 대학에 가야 될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수한 학생이 가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수한 학생이라는 게 어떤 학생일까가 이제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저도 아이가 있는데 저희 집 애는 너무 우수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우수한지도 좀 중요합니다. 저희 집 애가 밥을 아주 잘 먹거든요. 식탁에서 제가 음식 영재라고 부르는데 근데 얘가 또 이제 어떤 뭐 운동을 잘 못하니까 체육 부분에서는 또 이제 우수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것이 우수한가, 어떤 사람이 평가할 때 우수한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입 같은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주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것을 배우는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적합하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지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고 그 내용을 평가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운 걸 누가 평가하느냐입니다. 그 평가 주체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고교,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대학, 이렇게 가르치는 고교,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대학, 국가, 그 다음에 학생을 뽑아야 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선발할지를 하는 것이 이제 전형인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공통과목을 도입했고 선택 과목을 다양화했다는 것, 이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존의 문이과, 이제는 이제 문이과가 없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문과 침공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비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문과가 없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학생들은 지금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은 실제로는 지금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고교학점제의 전 단계로 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선택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을 일반 선택으로, 그 다음에 교과 융합학습이나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이나 체험학습, 협동학습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과목이 진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 하는 성취 기준 숫자를 상당히 줄여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의 과목들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학교마다 개설할 수 있는 과목들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구조로 2015 개정과정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주체입니다. 평가 주체는 대학, 국가, 고교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광복 이후에 어떻게 주체들이 평가를 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만 보시면은 대학에서는 논술고사나 면접,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수능, 그 다음에 고교에서는 학생부로 학생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정치에서 삼권 분립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파워가 세지면은 부작용들이 막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밸런스가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는 지금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 수능 위주 전형, 교과 전형에 이제 논술 전형, 종합 전형 일부를 평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두거든요, 등급으로. 그렇고 교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나 수능 최저,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역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과 역량과 교과 기반의 교과 외 활동,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일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논술은 논술 역량, 교과 성적의 일부,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일부. 이것도 대학마다, 실은 대학마다 교과 성적을 넣는 학교도 있고 안 넣는 학교도 있고, 수능 최저를 거는 학교도 있고 안 거는 학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것을 배우는가가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평가인 수능을 개편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17년 8월에 두 가지 안을 냅니다. 교육부에서 일부 과목 절대평가와 전 과목 절대평가를 안을 냈는데 이게 아주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수생은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거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이게 폐기가 됩니다. 전면 폐지가 되고 결국에는 결정이 된 거는 제2외국어 절대평가뿐이 없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보시면 제2외국어 절대평가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혹시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이게 과목별로도 밸런스가 있는 겁니다. 국수, 영, 사과, 제2외국어, 한국사 이렇게 있는 건데, 제2외국어가 그 전에 절대평가이기 전에 상대평가일 때 했던 역할은 뭐였냐면 사회 탐구를 대체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평가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걸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탐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또 사교육이 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용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고 2021 수능이 개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1 대입은 교육과정하고 수능이 미스매치가 난 겁니다. 2021 수능에서는 수학이 가나형으로 나누었거든요. 그럼 문과이과는 수능에선 있는데 실제 배우는 건 문이과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혼란을 낳았던 대입의 해였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일단은 대통령 이제 당선이 되고 제1호 교육공약이 고교학점제였기 때문에 이 이후에 11월에 8월에 이제 그 상황이 나왔는데, 근데 11월에 고교학점제가 이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도입을 위해서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요까지 이제 됐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수능 개편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실패한 거죠. 실패하고 나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됐냐면,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보자. 그런 상황으로 해서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를 1년 동안 운영했고요. 그 결과가 그 다음에 2018년 8월 3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의제 1은 수능 전형을 늘리고 상대평가 유지, 그 다음에 의제 2는 전형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수능 절대평가로 변환하자, 이거를 냈는데 이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확대 의견이 높았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19.9%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늘리냐 줄이냐 요거에 관련돼서도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을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를 확대하자, 이 얘기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수능 개편안이 이제 발표가 이제 8월 12일 날 됐고요. 그 이제 지금 성적표인데요. 이 성적표에서 보시면은 바뀐 게 있죠. 이 바뀐 거 보시면 일단은 국어는 선택이 없었지만 선택을 하게끔, 그 다음에 수학도 옛날에 가나영어여서 문이과였는데 없애고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 선택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도 과탐의 두 과목이나 사탐의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는 그 문이과가 없기 때문에 사탐, 과탐을 하나씩 선택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제외국어는 절대평가, 이렇게 해서 이제 2022 수능이 개편이 됩니다. 굉장히 땜질식이죠. 근데 이게 급박하게 이제 흘러갑니다. 이 법무부 장관의 그 따님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되죠. 공격을 받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학종에 대한 공격들이 굉장히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 딸은 학종이 아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상황이 종합 전형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상황인데, 어쨌든 그 얘기들이 나오고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시비가 붙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을 좀 상향하자, 이런 개편안을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9년 10월 25일 날 이 교육부에서는 계속 대학들을 계속 그 대학들의 그 감사를 벌여서 그 종합전형에 관련된 운영 실태를 조사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라는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요까지는 해서 정시가 좀 늘어나겠구나, 요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지금 입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됩니다. 갑자기 발표됩니다. 일단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은 40% 이상 확대 요청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16개 대학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선호하는 대학이 빠진 대학들도 있고, 그렇게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들어간 대학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시 전형 30% 이상 공고를 했는데 이게 교과 전형으로 대체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 비율을 높였다가 학생들을 정시에서 모집하지 못하면 그건 다 미충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줬고, 근데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균형을 무조건 10% 이상씩 뽑았으면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자기소개서와 교교 프로파일은 폐지했습니다. 근데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유도했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이 폐지됐고, 사배자 선발을 늘렸고,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수능 개편안을 마련하자 했는데, 이게 지금 곧 발표될 2028 대입입니다. 현 중2 학생들이 이제 이 수능 개편안에 해당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이 공정성 강화 방안이 얼마나 큰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 대입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선호도가 높은 주요 대학의 수능 전형 선발 비율을 높였어요. 그럼 당연히 수능이 중요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된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이 증가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교과 전형으로 많이 안 뽑았거든요. 주요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교과 전형으로 많이 안 뽑았는데, 이렇게 뽑아버리면 어쨌든 수능 최저를 걸게 되죠. 왜냐하면 고교마다 수준이 다 다른데, 그죠? 상대 평가로 비율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는 고교의 1등급과 공부를 아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학교의 1등급은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수능의 영향력이 또 강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 학교 프로파일 폐지했고요. 자기소개서를 폐지한 것도 참 얘기를 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학생은 자기가 그 대학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물건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를 쓰는 거는 교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만 얘기만 듣고 학생들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직접 얘기할 기회를 이제 없애버렸고, 학교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도 실은 학생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였거든요. 이것도 폐지했고, 추천서도 폐지했고, 학생부 기록도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얘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축소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술, 특기자 전형의 모집 인원은 축소하기로 했는데, 이게 축소되면 인원들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수능 위주로 가겠죠. 왜냐하면 수능 위주로 늘리라고 했고, 이거는 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수능 시험이 영향력이 절대적이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능만 잘 보면 어떤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수능 시험 자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출제 영역은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문항 유형과 배점 및 시간인데요. 모두 다 선다형으로 되어 있고 수학만 단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 점수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좀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원점수는 뭐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국어가 100점이면요, 하나 틀리면은 뭐 98점, 97점 이렇게 되는 거. 수학 하나 틀리면 4점짜리 틀리면은 96점, 이런 것들. 이게 원점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원점수가 성적표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아까 성적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몇 점인지 몰라요. 원점수를 몇 개 틀렸는지 몰라요. 예측만 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바뀐 그 점수를 공개합니다. 원점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평균을 100점으로, 표준 편차를 20점으로 바꾼 점수가 표준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100분위와 등급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점수라고 하는 게 이 정규분포, 이 정규분포에 다 갖다 놓는 겁니다, 학생들을. 쉬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잘 본 학생들이 많고, 어려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그냥 다 이 그래프에다가 다 갖다 넣는 겁니다. 여기다 넣고 이렇게 그죠? 칼 자르듯 이렇게 물 베듯이 칼로 베듯이 이렇게 베서 만든 점수고요. 이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100분 이하 등급이 이제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시험이 진짜 그냥 정규 분포가 딱딱딱 나오면 좋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쉬우면은 그죠? 애들이 그 평균보다 위쪽으로 쏠리고 시험이 어려우면은 평균보다 아래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간권은 상관이 없는데 최상위권은 시험이 어려우면은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점수가 더 나오는 구조입니다. 평균보다 멀면 점수가 더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쉬우면은 평균보다 가까워지기 때문에 평균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최상위권 의대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죠? 예, 아주 높은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작년 수능과 재작년 수능의 최고 표준 점수의 추이입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표준 점수 최고 표준 점수 149점, 수학은 147점이었고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145점, 국어가 134점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만약에 그러면 2022 수능에서는 어떤 과목을 잘 보면은 최상위권에서 유리하냐? 국어. 점수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2023 수능에서는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이라는 겁니다. 예, 국어를 잘한 학생들은 재작년에 시험을 잘 봤으면은 아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근데 작년에 시험을 잘 봤어도 이게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대학을 가는데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선택 과목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국어하고 수학은 선택 과목으로 바뀌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공통 과목은 75점 내외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25점 내외인데요. 이걸 그냥 또 더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정을 하는데 이 보정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수식은 여기입니다. 선택 과목 집간의 공통 과목 평균으로 보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이 수원, 수투, 수학원, 수학2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확통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미적분하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하는 데에서 이게 그 교육청에서는 발표를 해주는데 평가원에서는 발표를 안 해가지고 표본을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죠? 이 평균의 차이가 화법과 작목과 언어의 매체의 차이가 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수학은 일정합니다. 수학은 일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문이과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가형, 나형이 남아 있어서 가형 애들은 미적분을 받고 나형 애들은 확률과 통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죠? 예,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예체능 계열이라든지 이런 학생들도 보기 때문에 평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평균으로 얘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냥 확률과 통계 학생들이 점수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유리해지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근데 이 문제는 원래 수능에서부터 다 있었어요. 원래 수능에서도 이 문제들은 있었는데 사탐과탐이에요. 사탐과탐은 원래부터 이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선택 과목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작년 수능입니다. 2023 수능에서 이 동아시아사 보십시오. 이게 지금 누적 분포인데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게 점수가 높은 애들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점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만점자가 많다는 얘기는 하나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수가 팡팡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동아시아사 하나 틀린 애랑 그죠?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하나 틀린 애는 갭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떤 실력의 차이가 있냐는 거죠.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길래 어떤 애들은 생활과 윤리 하나 틀려서 다행인 거고 어떤 애는 동아시아사를 선택해서 하나 틀려서 예, 완전 망치는 구조가 됐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서 탐구 영역은 원래부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 두 번째 이제 과탐에서는요. 지금 보시면은 요 밑에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 인원인데요. 이 인원 보시면 지금 12,000명이고 지금 만 얼마죠? 예,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여기 그 인원들 보시면 이게 물리는요 180명이에요. 이게 선을 긋는 게.
선택 과목은요,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엄청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왜냐하면 아까 전에처럼 그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게 되면 분포가 그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틀려도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필요한 과목이면 다행이고 필요하지도 않은 과목들을 막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수능에서. 5분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의 문제점을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의 시험이 학생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냐 이겁니다. 예, 결혼하면 되게 즐거운, 그죠? 결혼하면 즐겁잖아요. 하지만 결혼한다고 할 때 그 한 번 배우자를 만나고 바로 결혼해야 돼. 이러면 그때부터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번의 시험보다는 여러 번 시험을 봐서 평균을 내는 게 훨씬 교육적으로도 안정된 평가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한 번의 시험으로 학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기술이 중요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의 시험 형식이 과연 수능이 이 수학 능력 시험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일단 오지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창의적 역량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찍어서 맞춘 애가 점수가 더 높게 나오잖아요. 막 풀었다가 맨 마지막에 잠깐 실수해서 틀린 애보다 더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대표님께서, 그죠? 사학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생명과학 2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었을 때 거기서 어떻게 말했냐면, 오류는 있지만 그래도 애들을 변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답을 유지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모두 정답 처리하게 됐죠. 그 다음에 성적 상출, 그다음 적용은 공정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나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대학의 적용 방식에 따라서 합불이 변화가 막 발생합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언어와 매체 문제도 심각합니다. 왜냐면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기 때문에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5%나 됐거든요. 이것도 실은 평가원에서 공개 안 하기 때문에 저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데이터를 돌려봐서 나온 결과인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미적분이나 언매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됐고요. 그렇다면은 거기다가 대학에서는 옛날 스타일대로 문이과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칸막이를 쳐놨고요. 그러니까 과학을 선택해야 되고 미적분을 선택해야지 우리 과에 지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한 애들은 그냥 자연계열의 모집단위에도 지원할 수 있지만 실은 인문계도 넘어갈 수 있지만 확통을 선택한 애들 못 넘어가는 겁니다.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교차를 점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만약에 380점 맞은 학생은 서성한에, 그죠? 서성한 인문 갈래, 중경시 자연 갈래, 이런 이제 선택의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애들은 여태까지 자기가 공부했던, 그죠? 나는 기계공학과에 가기 위해서 물리를 선택하고, 그렇죠? 화학을 선택하고 이런 애들이 대학 보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시가 이게 공정하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게 정시가 보시면 정시는 그냥 표준 점수의 합으로 학생들을 뽑지 않고요. 대학에서는 대학별 환산점, 대학 환산점을 산출해서 학생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율도 적용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영어나 한국사는 등급이기 때문에 등급별로 가감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탐구가 점수가 계속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서울대 전형인데 서울대 전형은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수식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서울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 이 케이스인데요. 한 명은 408점, 표준 점수 다 더했는데 408점이고 한 명은 410점이에요. 하지만 얘가 얘는 지구과학 2를 선택했기 때문에 합격이고요. 의예과입니다. 근데 얘는 화 2를 선택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수능에서. 그러면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하에서도 자기 원하는 걸 선택하지 못합니다. 수능 과목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능 과목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자연계열 희망학생은 확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는 상황이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옛날에는 아예 학교 자체에서 아예 못 선택하게도 해놨었거든요. 너네 뭐 미적분만 잘 보면 대학 잘 가는데,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유불리에 따라 지구과학 등의 이제 쏠림 현상이 생겼고,
그다음에 아까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협력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런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만든 과목인데 수능 지정 과목으로 기하, 그다음에 과투 과목들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두 가지죠. 그냥 수능 공부를 하게 되거나, 그죠? 하려고 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수능 몰입에 따라서 고교, 대학 교육이 붕괴가 됩니다. 수능 과목이 아니면 외면하죠. 왜냐하면 수능이 절대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수능만 잘 보면 그냥 대학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탈률, 그죠? 대학에서는 이탈률, 그 다음에 고교에서는 자퇴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교의 3학년 2학기, 솔직히 3학년 2학기에 어떤 과목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도, 그죠? 문제가 있죠. 수능 변화 방향입니다. 사회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 사회 변화에 따라서 자기의 그 삶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그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삶의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기의 장점들을 개발하는 상태 해야 됩니다. 장점들을 선택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는 입시도 학생 너 이거 못해서 떨어져, 너는 국어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와, 이게 아니고 넌 이걸 잘하니까 넌 이걸 해야 되는구나, 넌 이걸 잘하니까 너는 여기서 우리가 선발해서 너를 키우겠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옛날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의 방향도 이제는 학습자 중심, 학생 중심, 배움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과정과 역량, 인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되는 게 이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수능도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 그러니까 수능의 영향력이 너무 세졌고, 그 다음에 수능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선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선발 도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 평가,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제하고 있는 선발 전형의 비율은 일단 대학에서 선발의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40%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들도 자연스럽게 정시에서의 전형 비율을 낮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 전형에서도 다른 전형 요소를 도입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해서 장점들을 보고 학생들을 선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은 수능이 100%이기 때문에 그 학생이 우리나라에서, 그죠? 가장 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대학인 서울대학교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그 평가 요소가 없기 때문에 수능만으로 평가하니까요, 정시에서는요. 그래서 수능 전형에서도 다른 전형들을 요소를 도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의 시험 범위를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수능의 힘을 줄이는 게 정상화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통 과목으로 줄이고 난도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시험의 형태도 여러 번 시험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범위를 1학년으로만 한정하면은 1학년 때 끝나고 한번 보고, 2학년 때 한번 끝나고 보고, 3학년 때 끝나고 보고, 이런 형식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관리 문제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험도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도, 그죠? 과목들이 또 줄어들면 서술형이나 이런 것들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건들 이제 중지를 모아서 시험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는 물이 있는 곳까지 나갈 수 있고 사람은 믿음이 있는 곳까지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고교를 너무 못 믿으시는 거예요. 고교의 평가를 못 믿고 있고 대학을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의 그런 평가가 굉장히 힘이 세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교사를 믿어주시고 학교 현장을 믿어주시고, 그래서 같이, 그죠? 더 멀리 항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